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단원별 문제풀이 사회복지조사론 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조사론의 영역도 단원별 4회차가 있습니다. 이 단원별의 내용은 여러분들 사회복지조사의 목차와도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챕터 1은 과학과 사회조사 방법, 조사 방법의 기본 개념, 사회조사 방법의 형태, 절차, 가설, 변수입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좀 중요한 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챕터 2는 2회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척도 구성,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신뢰도와 타당도, 질문지 작성입니다. 챕터 3, 3회차는 표본 추출, 실험 설계, 단일 사례 연구 설계, 우편 조사 및 면접 조사와 연관된 것이 있습니다. 챕터 4는 자료 수입 방법 중에 관찰법이라는 것도 있죠. 관찰법, 내용 분석 및 2차 자료 분석, 욕구조사, 평가조사, 질적연구, 조사보고서 작성의 순서대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론에 보면 목차가 쫙 있는데 그 목차에 맞추어서 단원별로 정리를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각각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단원별 문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문제집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은 제가 그때그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체킹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끝났을 때 제가 최종적으로 종합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론 1장 챕터 1의 전반부 1번부터 13번 문제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은 2017년도 15회차 기출문제에서 해드렸으니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귀납법과 연역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두 가지의 방법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 이론, 후 조사입니다. 연역법은 이론이 앞에 있는 두 갈식의 형태라서 먼저 선자 이론, 그 다음에 뒤후자 후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귀납법입니다. 귀납법은 질적연구 방법에서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서 먼저 조사를 합니다. 선조사하고 나중에 이론을 도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 이론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귀납법과 연역법은 상호 보완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겁니다. 자, 먼저 귀납법으로 선조사 후 이론을 하게 되면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연역법을 해서 다시 그걸 검증하게 되는 거니까 상호 보완적이라고 합니다. 연역법은 이론에서 조작화와 관찰로 이루어집니다. 이론에서 출발합니다. 그게 바로 연역법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와 같은 명제, 이걸 다른 말로 이론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은 연역법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3단 논법이죠. 이게 바로 연역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역법은 개별 사례 관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론에서 출발한다 했고, 개별 사례 관찰, 이게 이제 조사가 되겠죠.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서 이것은 귀납법입니다. 먼저 조사를 하고 나중에 이론을 도출하는 것이 되겠죠. 자, 밑에 보면 경험적 관찰에서 보편적 유형을 찾는 것이 바로 귀납법인데, 여기에 있는 보편적 유형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관찰에서 보편적인 유형인 이론을 찾아가는 것이 귀납법입니다.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2번 문제는 일상적 경험을 탐색할 때 범하기 쉬운 오류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개념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한 문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과도한 일반화, 오류죠. 선별적 관찰, 오류입니다. 사후가설 설정, 오류입니다. 비논리적 추론, 오류입니다. 자아가 개입된 이해도 오류가 되겠습니다. 과도한 일반화 들어갑니다. 한두 가지 현상으로 무리한 결론을 도출한다면 과도한 일반화가 되겠습니다. 현상을 관찰하는 데 있어 한두 가지의 요소를 선택으로 관찰하는 경우에 오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선별적인 관찰을 했다,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후 가설 설정입니다. 가설을 설정하고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데 미리 결론을 짜놓고 나중에 가설을 설정하는 것을 사후 가설 설정이라고 합니다. 가설을 검증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순서를 밟지 않고
역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신의 추론에 맞추어 가설을 설정했다면 사후가설 설정이 됩니다. 잘못된 오류입니다. 1번, 2번, 3번 모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비논리적인 추론입니다. 논리성이 결여되어서 추론했을 때를 말하겠죠. 그런데 현상을 정확하지 않게 관찰했다. 현상을 정확하지 않게 하면 부정확이 되겠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정확한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오류는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비논리적인 추론 아니에요. 비논리적인 추론은 말 그대로 논리성이 결여된 추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아가 개입된 이해입니다. 자아가 개입됐다는 것은 평가 결과가 자신의 명예라든지 체면 등의 손상이 되어 평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나 봐요. 그랬을 때 자신의 감정이나 가치관에 이해가 개입되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자아가 개입된 이해라고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일상적인 경험을 탐색할 때 범하기 쉬운 오류의 하나가 자아가 개입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4번이 잘못되었습니다. 2번 문제는 아시는 대로 개념적인 부분이니까 잘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들어갑니다. 3번 문제는 사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조사론에 사례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서 풍부한 사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풀어보면서 실력을 점검하셔야 되고요. 공공보조를 받고 있는 모자 가정 여성 5명입니다. 자, 소수라고 쓰면 되겠죠. 5명을 대상으로 직장 체험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모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공보조를 받고 있는 모자 가정에 있어서 어머니의 직장 체험 효과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소수를 가지고 결론 내리면 과도한 일반화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자,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를 사례로 냈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소수를 대상으로 무리한 결론에 도달한다면 이것은 과도한 일반화라고 앞에서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4번 과학 철학 들어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 논리 실증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리 경험주의, 반증주의, 과학적 혁명이 나왔습니다. 논리적 실증주의는 검증 가능성이 중요하겠죠. 왜? 실증주의니까 검증 가능성 원리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토콜 명제만을 추구합니다. 프로토콜 명제, 검증 가능한 명제가 되겠습니다. 논리적 실증주의는, 경험주의는 논리적 실증주의가 유일한 관찰에 의해 명제를 규명의 어려움을 보완하여 진리의 확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검증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될까요? 확인을 해야 되겠죠. 검증하면은 실증주의가 되는 것이고, 확인하면은 뭐가 됩니까? 경험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논리 실증주의가 유일한 관찰에 의해 명제를 규명하기 어려움을 보완하는 작업으로 진리의 확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 경험주의가 됩니다. 자, 반증주의 들어갑니다. 포퍼가 대표적인 학자죠. 포퍼의 반증주의입니다. 반증주의는 이론을 반증을 끊임없이 시도하여 반증되지 않은 이론이 반증될 때까지 채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증이 된다면 그 이론은 새로운 이론으로 교체가 되겠죠. 이게 바로 반증주의의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과학적인 혁명은 이전 과학에서 정상과학으로 또 다른 새로운 정상과학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과학이 전과학으로 아니라 전과학에서 정상과학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혁명적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이게 틀렸죠? 전과학에서 정상과학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전과학에서 그 다음에 정상과학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다른 정상과학 이렇게 과학적인 혁명을 이끌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과학이다.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틀, 이것을 뭐라 하죠? 패러다임이라 합니다. 자, 패러다임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죠. 패러다임의 이동을
과학적 혁명이라고 한다. 패러다임이 이동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과학적 혁명. 4번, 5번은 과학적 혁명의 이야기고 토마스 쿤이 대표적인 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번 문제는 사회과학의 특징입니다. 한 문제 정도 예상이 되고요. 자, 우리 사회복지조사는 사회과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고 옳은 것은 입니다. 사회과학의 주된 대상은 인간과 사회현상입니다. 사고의 도식화에 대한 높은 타당도 아니요 의심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사고의 도식화에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 사회과학은 독창적이고 유일한 성격의 학문이다. 꼭 알아놓으시라고 그랬죠. 인간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대상으로 사회현상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사회과학은 독창적이고 유일한 성격의 학문이 있다. 사고의 무한한 가능성이 없죠. 윤리적 문제에 도달하면 거기에 딱 한계가 봉착됩니다. 그래서 사고의 한계가 있다. 사고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사고의 무한한 가능성은 자연과학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자 개인의 가치관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기존의 이론과 단절된 상태의 새로운 이론이 나오지 않고요. 기존의 이론과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이론이 도출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론에서 학교폭력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예전에도 학교폭력이 있고 지금도 학교폭력이 있지만 학교폭력의 형태가 또는 학교폭력의 이유나 배경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론과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5번 문제와 흡사한 6번 문제를 볼게요.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회과학 방법론과 자연과학 방법론에 비교해서 사회과학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사회과학은 사고의 가능성이 무한정이다? 아니라겠죠. 자연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은 사고의 도식화를 강조한다? 아닙니다. 자연과학이 그렇습니다. 사회과학은 유일하고 독창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과학은 개인의 가치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회과학은 기존의 이론과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이 등장합니다. 단절된 상태에서의 이론이 등장하면, 단절된 이론이 등장하면은 자연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은 대비가 되죠. 해설의 도표로 정리해 드렸으니까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문제 들어갑니다. 윤리에 대한 문제는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 윤리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약간씩 변형되어서 나오는데 기출문제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가 지켜야 될 연구 윤리 중에 고지된 동의가 있습니다. Informed Consent라고 하는데 고지된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를 참가시킬 때 이러한 참가 동의는 서면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참가자가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참가에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나서 설명을 연구 대상자에게 해주고 그 다음에 동의를 받는 것이지 동의를 받고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순서를 바꾸어서 출제한 적도 있거든요. 실험이 진행되는 중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실험 참가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실험의 잠재적 위험이나 이득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나 법적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미성년 참가자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 후견인이랄까요? 이런 사람한테 동의를 받는데 이 미성년자 참가자는 참가를 거부할 수 없다?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부모나 법적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 참가자는 참가에 대해서 본인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5번이 답입니다. 자, 8번 문제 들어갑니다. 8번 문제도 윤리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조사 응답자의 자발적 동의와 고지에 의해 동의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발적인 동의, 고지에 대한 동의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면 바로 연구 대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 대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 대상의 제한이라 할게요. 연구 대상의 제한이 있을 수 있어서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대표성 문제가 발생한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자발적 동의나 고지에 의해서 동의한 사람이 적다면 이거는 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따라서 한계라고 했으니까 연구 대상의 제한으로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하면 일반화가 어렵게 되겠죠. 일반화 어려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일반화의 어려움, 2번 익명성 보장, 부정적 분석 결과, 서비스를 받을 권리, 응답자의 경제적 손실. 답은 1번 일반화의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그냥 자발적으로 고지된 동의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7번이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때 연구의 한계가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문제를 출제했다.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연결되는 문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들어갑니다. 과학적 조사의 일반적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이죠.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내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문제 제기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그것을 이제 동의어로 문제 형성이라고 하죠. 문제 형성, 문제 제기. 자,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1번, 5번 탈락이고요. 자, 문제를 제기했으면 두 번째 가설을 설정하게 됩니다. 가설 형성이 가설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탈락이고요. 가설을 설정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전반적인 연구의 틀을 잡는 조사 디자인을 조사 설계라고 합니다. 자, 답은 4번이네요. 그렇죠? 조사 설계하고 그 다음에 설문지 만들어서 자료 수집하고 그 다음에 자료 분석하고 마지막에 보고서를 쓰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연구의 유형과 개념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 탐색적 조사, 두 번째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종단, 양적 조사입니다. 시험에 다 나올 수 있는 후보군인데요. 자, 탐색적 조사는 좀 더 정확한 조사로 인해 연구 문제를 형성하거나 가설을 개발하는 것으로 예비조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탐색적 조사라고 합니다. 탐색적 조사는 문헌조사가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요. 경험자 의견 조사나 특례 조사 이런 것이 있어요. 전문가 의견 조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보다 더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성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일명 형성적 조사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럿 스터디, 파일럿 조사라고도 합니다. 탐색적 조사와 연관성 있는 것을 좀 더 적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적 조사입니다. 발생 빈도와 비율을 파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빈도와 비율을 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인구 주택 총조사가 있습니다. 센서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기술적 조사의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또 하나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할 때도 기술적 조사라고 하죠. 상관관계가 더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설명적 조사입니다. 왜라는 원인을 파악하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답을 알고자 할 때 쓰는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왜라는 원인을 파악한다. 설명 나오면 인과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과관계를 검토할 때 쓰는 것이 설명적 조사입니다. 3번 질문 맞습니다. 종단적 조사, 일정한 시점이 결정적 힌트가 됐네요. 일정한 시점에서 다수의 분석 단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횡단조사라고 합니다. 종단조사는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그게 종단조사고요. 양적조사, 선이론 후조사. 뭐죠? 네, 연역법입니다. 선이론 후 조사는 연역법을 말하고 이 연역법은 바로 양적조사에서 활용하는 것이라고 배우셨죠? 자,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개념. 자,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10번 문제 해결했고 가출 청소년에 대한 조사 설계를 위해 관련 연구를 검토했네요. 문헌 찾아봤다는 겁니다. 문헌 조사했네요. 자, 문헌 조사했고 그 다음에 가출 청소년의 사례를 조사하려고 할 때라고 했습니다. 가출 청소년에 관한 조사 설계에서 가출 청소년의 사례를 조사했다는 것은 경험자, 가출해본 경험자를 찾아가서 의견을 조사할 수도 있겠네요. 가장 적합한 조사 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문헌조사와 경험자 의견 조사는 어디 안에 들어간다? 탐색적 조사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답은 1번 탐색적 조사가 답입니다. 이것은 사례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2번 문제는 종단적 연구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종단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서 한다 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적인 차원에서 종단과 횡단, 유사종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건데 연도별 신입생 가정환경 비교 연구, 연도별 보건복지 백서 비교 연구, 연도별로 쫙 했으니까 장기간이잖아요. 동일 시점 두 지역 문화 비교 연구, 동일 시점이라 했으니까 장기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쌍둥이의 성장사, 성장의 역사죠. 대한 비교 연구, 직종별 고용 규모 변천사, 변천사도 변천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연도별이 힌트였어요. 종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일 시점은 횡단 연구가 되겠습니다. 횡단조사, 성장사, 변천사 이것은 종단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단 연구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친 것이 결정 힌트입니다. 자, 다음으로 13번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가 1장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조사 연구 이용과 개념 등의 연결인데요.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것과 좀 흡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첫 번째 패널 조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니은은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디귿은 경향 조사, 그 다음에 리을은 기술적 연구와 설명적 연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스형의 문제인데 패널 조사는 종단 조사 중에 하나죠. 종단 조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아시죠? 패널 조사는 동일한 대상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장기간에 걸쳐서. 자, 조사 대상을 고정시킵니다. 즉 동일한 조사 대상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여 조사하는 것입니다. 종단 조사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건데 대상자를 바꾸지 않는 게 바로 패널 스터디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적과 질적. 여기 보면 수량화라고 친절하게 써드렸습니다.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자료라고 하거든요. 자료가 수량화돼 있으면 양적 조사가 되는 거고 수량화돼 있지 않고 그냥 말, 그 다음에 뭐 언어 이런 것이면 몸짓이나 이런 것이면은 이런 것들은 다 질적 조사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는 것이 바로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자료가 바로 데이터의 성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의 성격 이렇게 또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니은 지문도 맞는 걸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향조사입니다. 경향조사와 패널조사의 차이점은 뭔지 아시죠? 대상자가 달라집니다. 대상자가 달라지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할 때 조사 대상자가 달라지는데 동년배가 아니어야 됩니다. 동년배라면 조사 대상자가 달라지면서 동년배라면 동년배 조사가 되는 거고 동년배가 아니면 경향조사가 되는 거예요. 조사 대상자가 조사할 때마다 다르며 써줬죠. 동년배는 아니다. 혼동하지 않게 동일한 질문을 반복해서 조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향조사입니다. 경향조사, 동년배조사, 패널조사 모두 다 종단조사 중에 하나입니다. 종단조사 중에 하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을입니다. 맞고요. 자, 기술적 연구와 설명적 연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사 목적에 따라서 연구 목적에 따라서 나누는 것입니다. 목적에 따라 나눈다. 여기 있네요. 목적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기술적 연구는 여기다 쓸까요? 기술적 연구는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거예요. 기술적 연구는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기술적 연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설명적 연구는 아시죠? 설명적 연구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서로 다른 거죠. 두 변인 간의 관련성을 보는 것이 상관관계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 바로 인과관계라 하거든요. 따라서 기술적 연구의 목적은 상관관계 규명,
설명적 연구는 인과관계 규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연구 목적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 바로 기술적 연구와 설명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13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옳은 내용이 되겠네요. 패널 조사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적과 질적도 별도로 시험에 잘 나온지 아시죠?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13번의 답은 5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4번 문제는 다음 강의에서 해보도록 하고요. 13문제, 12문제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 사회복지조사론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사회복지조사론 마지막 8강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론을 포기하지 마시고 조사론에서 25문제에서 20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은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20개 정도는 맞출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14번부터 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